서울의 심장부 롯데호텔의 가장 화려한 크리스탈 볼룸은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전설, 한송식품의 숨은 창업주 오순자 여사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인파로 북적였다.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샹들리에의 빛은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쏟아져 내렸고 값비싼 와인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상한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잔치의 진짜 주인공 오순자는 그 모든 빛이 닿지 않는 구석, 거대한 기둥 그림자에 가려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갓 다려입은 비취색 한복은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빛깔이었지만 오늘 밤 이 자리에서는 마치 빛바랜 유물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때 잔치의 안주인이자 며느리인 김지영이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백조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영은 주변 하객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순자의 곁에 몸을 낮췄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병든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효심 지극한 며느리였다. 지영의 입술이 순자의 귀에 바싹 다가왔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속삭임이 뱀처럼 귓속을 파고들었다. 어머님, 오늘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여기 쥐 죽은 듯이 앉아서 박수나 치세요. 괜히 앞에 나서서 저랑 도연 씨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아셨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붙잡았다. 지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면을 바꿔 쓴 배우처럼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사교계의 중심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순자는 텅 빈 눈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일군 한송식품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박도현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스스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완벽한 투명인간 아니 치워버리고 싶은 짐짝 취급을 받는 것. 아들 도연은 단상 근처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이쪽을 힐끔거렸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죄책감에 질린 사람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제 어미의 자리를 구석으로 내몬 아들. 순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서글픔에 가슴이 미어졌다. 잠시 후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순자 여사님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겠습니다. 한송식품의 미래를 이끌어갈 박도연 대표님의 사모님, 김지영 여사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지영이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우아하게 펼쳐들었다. 이 자리에 계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오늘 어머님의 칠순을 맞아 저희 부부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가 앉은 구석을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계산되어 있었다. 어머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한송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는 이제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는 오늘 한송의 글로벌화를 위한 대규모 신규 투자 프로젝트 케이푸드 밸리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케이푸드 밸리는 순자가 몇 년 전부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던 사업이었다. 그녀는 이 사업이 전통 장장과 김치를 근간으로 하는 한송의 뿌리를 흔들고 회사를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 경고했었다. 하지만 지영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열변을 토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조감도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그래프들이 떠올랐다. 이 사업은 어머님의 위대한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님의 칠순을 가장 의미 있게 축하하는 저희의 진심 어린 선물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하객들은 맹목적인 박수를 쏟아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한송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무도 이것이 실제로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현은 아내의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다. 아내의 야망과 자신의 공명심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도박판에 올려놓은 것이다. 순자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녀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연회장의 소음과 불빛을 등지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순자는 낡은 핸드백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화려한 스마트폰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고집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건조하고 충성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며느리와 아들은 몰랐다. 이 늙고 힘없는 노인네가 아직 한송식품의 지분 70%를 가진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의 주인공이 그룹 내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감사실장 추지영이라는 것을. 추 실장, 순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노인의 떨리는 음성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회사를 호령하던 창업주의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찰 봉은사풍 은시. 화려했던 어젯밤의 파티와는 대조적으로 경내는 새벽 안개에 젖은 채 고요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막을 깨고 있었다. 오순자는 대웅전 뒤편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아래 약속 장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회장님, 그림자처럼 나타난 한 여인이 그녀의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바로 한송그룹의 저승사자 감사실장 추지영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앉게. 순자는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추 실장이 조심스럽게 앉자 순자는 그녀의 찻잔에 따뜻한 국화차를 채워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너머로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제 일은? 들었겠지. 네.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K푸드, 벨리 사업 발표까지 전부요. 추 실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감히 회장님의 칠순잔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순자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아이 지영이는 늘 그런 식이었어.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사모님 행세를 하지. 하지만 그 뒤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어. 내 아들놈은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거고. 추 실장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순자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여사가 추진하는 K푸드 밸리 사업의 자금 중 일부가 엠퍼시 파트너스라는 신생 투자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표는 최민혁, 김지영 여사와는 대학 동문이자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거야.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문제는 이 모든 자금 집행 승인 서류에 박도연 대표님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도연이는 그저 얼굴마담일 뿐이야. 모든 건 지영이 머리에서 나온 거지.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10년 전 추 실장의 아버지가 억울한 횡령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이사들이 반대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그의 결백을 믿고 직접 진실을 밝혀준 사람이 바로 순자였다. 그때부터 추지영은 순자를 단순한 회장 이상으로 인생의 은인으로 여기며 충성을 맹세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추 실장의 눈빛이 결연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해서 모든 걸...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순자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금 움직이면 저들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뿐이야.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해.
그러려면 놈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거대한 먹이를 삼키려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야 한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나무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추 실장은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줘. 최민혁이라는 자의 뒷조사도 부탁하네. 나는 내 아들을 좀 만나봐야겠어. 그날 오후 도연은 성북동 본가로 불려왔다. 어색한 침묵이 무겁게 거실을 짓눌렀다. 도연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어제 잔치에서 발표한 사업 말이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정말 내 생각인 거니, 내 어머니? 도연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한송도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낡은 장독대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내 아비와 내가 평생을 바친 전통 방식은 낡은 것이고 내 처가 꾸며낸 번지르르한 사업 계획서는 새로운 것이더냐. 순자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어머니, 제발 제 능력 좀 믿어주세요. 언제까지 절 어린애 취급하실 겁니까? 아버지의 그늘 그리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고 싶단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요. 도연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순자의 얼굴에서 못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마주한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야기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성공시킬 겁니다. 도연은 도망치듯 본가를 빠져나왔다. 순자는 아들이 사라진 현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순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천에 있는 한송의 옛 장장 공장을 찾았다. 현대적인 시설의 새 공장이 생긴 뒤로는 거의 폐허처럼 버려진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수백 개의 전통 장독이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곳에 한송의 영혼이 있었다. 그녀가 낡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구수한 메주 냄새와 함께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뉘시오 역인 이제 아무도 안 오는 곳인데 장독 사이에서 밀짚 모자를 쓴 한 노인이 그녀를 경계하며 돌아봤다. 한송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최고의 장인 하지만 도연이 대표가 된 후 그의 비효율적인 전통 방식을 무시하자 홧김에 회사를 떠나버린 이병홀이 빙허 장인이었다. 그는 순자를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굳은 얼굴로 돌아섰다. 회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오랜만이오 이장인. 아직도 여기를 돌보고 있었구려. 내 평생이 담긴 곳인데 어찌 버려두겠소. 이병호 장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긴 왜 오셨소? 한송은 이미 뿌리를 잃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당신 아들 놈이 회사를 완전히 망치고 있단 말이오. 순자는 그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왔소.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이병호 장인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잃어버린 뿌리를 되찾으러 왔소. 그러려면 이 장인의 도움이 필요하오. 순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넘어 남편과 함께 지켜온 한송의 영혼을 잊혀진 유산을 되찾겠다는 비장한 결의였다. 이병호 장인은 한참 동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다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굳었던 표정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강남의 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루프탑 바.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도시의 소음을 지우는 그곳에서 김지영은 샴페인 잔을 들고 맞은편의 남자에게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엠퍼시 파트너스의 대표 최민혁이 나긋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잔을 부딪혔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냉혹함이 숨어 있었다. 일은 계획대로 잘 돼가 지영이 물었다.
물론이지. 네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멋지게 터뜨려준 덕분에 K푸드 벨리 사업은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이사회 늙은이들도 전부 넘어왔고 최민혁은 시계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자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거쳐서 세탁된 후에 싱가포르 계좌로 안전하게 들어갈 거야. 내 남편 박도현 대표가 서명만 잘 해주면 돼. 그 인간은 걱정 마. 지영이 콧방귀를 뀌었다. 엄마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권력 맛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더군.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꼭두각시처럼. 그래도 시어머니는 조심해야지. 그 노인네 보기보다 만만치 않아. 어머님 지영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냥 뒷방 늙은이일 뿐이야. 어차피 K푸드 벨리 투자건만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크게 한몫 챙긴 뒤에 요양원에 안전하게 모실 생각이니까.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걸리적거리는 짐짝을 치워버리려는 듯한 차가운 계산만이 깔려 있었다. 최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듯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지영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대형그룹 쪽에서는 뭐라고 해 한 송이 흔들리면 바로 인수할 준비는 되어 있다던 당연하지. 그들이 우리 뒤를 봐주는 대가로 원하는 건 딱 하나야. 한 송이 무너진 뒤에 헐값대 집어삼키는 거. 우리는 돈을 챙기고 대영은 회사를 챙기고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탐욕과 배신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영은 기분 좋게 취해 성북동 본가로 돌아왔다. 서재에서 고민에 빠져있는 도연을 발견한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자기야 이것 좀 봐. K푸드 벨리 사업 1차 자금 집행 승인서야. 여기에 사인만 하면 돼. 도연은 서류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지영은 그의 뒤로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여보, 당신은 이제 한송의 대표야. 언제까지 어머니 그늘 아래에 있을 순 없잖아. 당신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라고. 사람들은 당신이 어머니 덕에 그 자리에 앉았다고 수군거리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번 일만 성공하면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거야. 아내의 교묘한 칭찬과 부추김에 도연의 마지막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가 한송의 심장에 칼을 꽂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음날 오후 순자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침 외출해서 돌아온 지영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님,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도연 씨가 드디어 결단력을 보여주셨다니까요. 바로 그때였다. 차주전자를 들고 있던 순자의 손이 살짝 떨리는가 싶더니 아차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찬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찬물은 하필 지영이 올려놓은 서류 가방 틈새로 스며들어 막 삐져나온 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적셔버렸다. 어머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영의 다정한 며느리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꺼내 털었지만 도연의 서명 부분은 이미 잉크가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손에 힘이 없나 보구나. 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이가 드셨으면 곱게 방에나 계실 것이지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 줄 아세요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영은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순자를 쏘아붙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 폭언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젖은 테이블을 닦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지영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자가 지영을 불렀다. 그녀는 작은 비단함을 지영에게 내밀었다.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다.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장만했어. 내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렴. 지영이 마지못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봉황 모양의 자개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봉황의 눈은 작은 루비로 장식되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영의 의심하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탐욕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머님도 참 뭘 이런 걸 다. 감사히 잘 쓸게요. 지영은 보란듯이 브로치를 자신의 재킷 옷깃에 달았다. 봉황의 위엄 있는 자태가 그녀의 값비싼 옷 위에서 화려하게 빛났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영롱하게 빛나는 봉황의 루비 눈이 사실은 추지영이 특수 제작한 초소형 녹음 장치라는 것을. 이제 집안의 독사가 내뱉는 모든 도끼 어린 말들은 봉황의 귀를 통해 빠짐없이 기록될 터였다. 며칠간의 폭풍전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김지영은 시어머니가 건넨 봉황 브로치를 매일같이 달고 다니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오순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당에 텃밭을 가꾸거나 예전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사건은 맑게 갠 토요일 오후 한송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본가의 넓은 주방에서 터졌다. 순자는 갓 절인 배추를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선홍빛의 양념으로 버무리고 있었다. 매콤하고도 향긋한 김치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한송의 역사이자 순자의 인생, 그 자체의 냄새였다. 지영이 최신 유행의 홈웨어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섰다. 그녀는 코를 찡긋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님 집에서까지 꼭 이렇게 냄새 피우셔야겠어요.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시려고요? 순자는 배추를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지영을 돌아봤다. 그녀의 손은 온통 붉은 양념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가 잠시 앉아보렴.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참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앉았다. 파주에 있는 선산 아래 밭 말이다. 조상님들 대대로 물려온 그 땅. 왜 팔았지?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포커페이스를 되찾으며 시치미를 뗐다. 내 파주 땅이요. 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순자는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로 밀었다. 네가 내 도장을 위조해서 판 땅 문서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다. 지영은 서류를 보자마 자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이제 하다 망령까지 드신 거예요. 이 서류 어머님께서 직접 도장 찍어주신 거잖아요. 케이푸드 밸리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닥치거라. 순자의 섯을 펄어노통해 지영의 말이 뚝 끊겼다. 순자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20년 묵은 남편의 유서 사본을 꺼내 나란히 놓았다. 이게 내 진짜 도장이다. 네가 위조한 도장과 인주회색, 그리고 찍혔을 때의 미세한 회계 뭉개짐까지 달라.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명백한 증거 앞에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자 그녀의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팔았으면 어쩔 건데요?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깟 쓸모없는 땅 쪼가리 족보만 붙들고 살면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지금 우리 한송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닥다리 땅이 문제냐고요? 그 땅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곳이야. 내 시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라고. 피땀은 무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캐캐묵은 소리를 하세요. 돈이 최고라고요. 돈이 두 사람 사이에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가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주방의 험악한 분위기에 걸음을 멈췄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지영은 도연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완벽한 피해자로의 변신이었다.
여보, 당신 잘 봤어요. 어머님이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땅을 팔았다고 날 도둑년으로 몰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든 당신 사업 도와보려고 애쓰는 거 당신은 알잖아요. 그렇죠. 도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순자는 실망감이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도연아, 똑똑히 보거라.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어머니의 진실된 목소리보다 아내의 교활한 눈물이 먼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아내를 믿고 싶었다. 어머니를 믿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연이 소리쳤다. 지영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이 사람 다 저와 회사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박히는 결정적인 배신의 비수였다. 순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다. 눈이 멀었구나. 넌 완전히 눈이 멀었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과 아들의 비난에 이성을 잃은 지영이 악을 썼다. 닥쳐요. 이 늙은 여편네가 그녀는 옆에 있던 방금 막 양념에 버무린 김치가 가득 담긴 스테인리스 그릇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자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내던져 버렸다. 촤악 붉은 김치 양념과 배추즙들이 순자의 옥색 한복 위로 끔찍하게 흩뿌려졌다. 고춧가루 섞인 국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매캐한 양념 냄새가 주방의 공기를 채웠다. 도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숨을 헛들이마시며 얼어붙었다.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굴에 묻은 김칫 국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발악하는 며느리가 아닌 공포와 죄책감에 질려있는 제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순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됐구나. 그녀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더럽혀진 옷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꼿꼿한 자세로 몸을 돌렸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순자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고도 위험 있는 걸음으로 주방을 빠져나갔다. 지영의 옷깃에 달린 봉황 브로치의 붉은 눈이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김치를 뒤집어 쓴 그날 이후 성북동 본가는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겼다. 오순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했다. 김지영은 시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케이푸드 밸리 사업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더욱 대담하고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다음 날 이천의 낡은 장장 공장. 이병호 장인이 순자의 연락을 받고 성북동 본가로 직접 찾아왔다. 그는 흙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순자를 본 그는 더러워진 그녀의 한복 소매 자락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분노는 힘이 없을 때나 터뜨리는 것이오. 지금은 힘을 모을 때지. 순자는 담담하게 차를 따랐다. 이 장인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오. 당신처럼 한 송의 뿌리를 걱정하는 이들이 아직 남아있을게요. 그들을 모아주시오. 이병호 장인은 한 송의 산증인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다. 며칠 뒤 그의 주도에 한 송의 원로, 임원들과 현장 직원들 그리고 소액주주들 몇몇이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모두 박도연의 독단적인 경영과 김지영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었다. 이병호 장인이 순자의 뜻을 전하자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송을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동맹이 결성된 것이다. 같은 시각 한송그룹 본사 감사실. 추지영 실장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지영이 달고 다녔던 봉황왕 브로치에서 빼낸 녹음 파일의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김치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지영은 도연에게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파일 재생 지영 흐느끼며 여보, 어머님이 날 이렇게까지 미워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당신 사업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날 완전히 미친년으로 만드시잖아. 도연 한숨 어머니도 너무하셨어. 하지만 당신도 좀 참지 그랬어. 어머니 얼굴에 김치를 던지는 게 말이 되지영? 그럼 당신은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 거란 말이야.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어머님 편이야, 내 편이야 도연 주저하며 당신 편이지. 당연히 당신 편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파일을 듣던 추 실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다음이었다. 김치 사건 며칠 뒤 지영이 최민혁과 나눈 통화 내용이었다. 파일 재생 지영 웃으며 걱정 마. 그 늙은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 충격이 컸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이제 걸림돌은 없어. 최민혁 잘 됐군. 그럼 예정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둘러야겠어. K푸드 밸리 2차 투자금을 승인받아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하고 뜨는 거야. 지영 박도연은 그 인간은 어떻게 처리할까? 최민혁 모든 서류의 최종 서명은 그 인간이 했으니 문제 터지면 전부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우린 돈 챙겨서 나가고 박도연은 감옥 가고 완벽한 시나리오지. 지영 참 어머님은 어떡하지? 주총 끝나고 바로 요양병원에 보내버릴까 치매라고 진단서도 미리 끊어놨는데. 딸깍. 추 실장은 녹음 파일을 껐다. 방 안에는 그녀의 차가운 분노만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한 가족과 회사를 송두리째 파멸시키려는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 계획이었다. 그녀는 즉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움직이셔도 됩니다. 한편 김지영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분명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고 깊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는 도연을 더욱 몰아붙였다. 여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사들을 설득해서 당장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해. 어머니가 또 무슨 회방을 녹으실지 몰라.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도연은 이미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아내의 불안을 자신의 불안으로 착각하고 서둘러 이사들을 소집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안건은 K푸드밸리 2차 투자금 1,000전억 원 긴급 집행 승인의 건. 한송의 명운을 가를 그리고 지영과 민혁의 마지막 한탕이 될 안건이었다. 주주총회의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순자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달력을 바라봤다. 운명의 날까지 앞으로 일주일. 그녀는 추지영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추 실장 주주총회 당일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줘.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낡은 폴더폰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차가웠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연기하며 말했다. 도연아, 나다. 내가?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구나. 의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네가 좀 와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끝에서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또 꾀병 부리시는 거 아냐? 잠시 후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제가 주주총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총회만 끝나고 바로 가볼게요. 지영 씨가 간병인 붙여드릴 거예요. 뚜.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순자는 전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아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옆에 있던 봉황 브로치를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브로치의 루비 눈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를 닷새 앞둔 월요일 아침, 박도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끊으는 뒤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 김지영은 그의 죄책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명 요양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 예약증을 내밀었다. 자기야, 이것 봐. 내가 국내 최고 시설로 알아봤어. 주주총회 끝나자마자 어머님 편안하게 모시자. 스트레스 받으시면 병이 더 깊어지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편안하게 모신다는 말은 사실상 가둬버린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도연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마지막 선을 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병에 걸려 치과하는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추지영 실장과 이병호 장인을 성북동 본가로 은밀히 불러들였다. 이제 마지막 그물을 던질 때가 됐소. 순자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한송식품의 첫 공장 부지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이 장인, 이걸 좀 전해주시오. 당신이라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게요. 순자가 건넨 것은 사진과 함께 그녀가 밤새 직접 쓴 편지였다. 수신이는 한송그룹의 2대 주주이자 과거 순자의 남편과 의형제를 맺었던 송원유통의 강대성 회장이었다. 그는 수년 전 도연과의 경영 방식 차이로 등을 돌린 상태였다. 추 실장. 순자는 추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주주총회 당일 김지영과 최민혁이 자금을 빼돌리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하네. 은행 쪽에 미리 협조를 구해놔. 단일원이라도 빠져나가는 즉시 거래 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두었습니다, 회장님. 추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이것도. 순자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야. 그날 오후 이병호 장인은 낡은 트럭을 몰아 강대성 회장의 자택을 찾았다. 문전박대를 각오했지만 뜻밖의 강 회장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무슨 볼일이오? 이 영감. 난 이제 한송일엔 관심 없소. 이병호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순자가 건넨 사진과 편지를 내밀었다. 강 회장은 마지못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저 그런 호소문일 거라 생각했던 그의 표정이 편지를 읽을수록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순자의 편지에는 회사를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닌 죽은 남편과 함께 지키고자 했던 한송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동지였던 그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병호 장인은 그저 묵묵히 그를 기다렸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날 밤, 김지영과 최민혁은 그들의 아지트인 호텔배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드디어 내일이군.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한국과도 작별이야. 최민혁이 싱가포르행 비행기 티켓 2장을 흔들어 보였다. 박도연 그 멍청이는 자기가 진정한 경영자로 거듭나는 날인 줄 알고 있겠지. 지영은 경멸의 웃음을 흘렸다. 내일 주총 끝나고 마지막 자금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즉시 공항으로 가는 거야. 아무도 우리가 사라진 줄 모를걸. 바로 그 순간 그들 테이블로 웨이터 한 명이 다가왔다. 최민혁 대표님 퀵서비스입니다. 웨이터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고 사라졌다. 최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 한 자루와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감사의 선물입니다. 로부터 최민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자신의 비밀 자금을 관리해주는 홍콩의 브로커 찰리라고 짐작했다.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축하하는 선물이라 생각한 그는 의심 없이 만년필을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꽂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감시하던 추지영의 팀원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에 접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년필이 사실은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도청 장치라는 것을. 모든 함정은 설치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침이 밝았다. 김지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치장했다. 그녀의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가 막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순자가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아가, 오늘 중요한 날이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도연 씨랑 제가 잘하고 올게요. 지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디 회사를 잘 부탁한다. 순자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다시 방문을 닫았다. 지영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부탁하면 뭐해. 다 끝났는데.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닫혔던 순자의 방문이 다시 열렸다. 방금 전까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초췌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순자는 한평생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봉황 무늬의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창업주를 상징하는 떨잠떨잠까지 꽂아 마치 황후와 같은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도 결연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김전무 진죄무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가세. 전쟁을 끝내러. 순자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조용히 전장으로 향했다. 한송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 그리고 미세한 탐욕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중앙 의장석에 앉은 대표이사 박도현과 그 옆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내 김지영에게 쏠려 있었다. 김지영은 오늘 자신의 인생 최고의 무대에 선 여배우처럼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샤넬 정장과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야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간간히 도연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며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다정한 아내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객석 어딘가에 앉아있을 최민혁을 찾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한송식품 임시 주주총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의장을 맡은 최측근 이사의 개회 선언과 함께 장내가 조용해졌다. 박도연은 준비된 원고를 읽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송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푸드밸리 사업의 청사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영이 만들어낸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졌다. 장밋빛 전망, 천문학적인 예상 수익,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그 화려한 비전에 매료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원로 주주들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대세에 묻혀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도연의 연설이 끝나자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남편 박도연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현재 저희 시어머님 오순자 명예회장님께서 건강이 매우 위중하십니다. 어제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병상에 누워서도 오직 회사의 미래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K푸드밸리 사업이야말로 당신의 마지막 꿈이라며 저희 부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몇몇 주주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차기도 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위독함을 방패삼아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야말로 병상에 계신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선물일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믿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완전히 지영과 도연에게 넘어왔다. 이제 안건을 표결에 붙이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듯 보였다. 다 끝났어. 지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묵직한 대강당의 뒷문이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천천히 그리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화려한 봉황 무늬가 수놓아진 한복머리에는 창업주를 상징하는 떨잠. 병상에 누워있다던 오순자가 그 어느 때보다 위엄있고 강건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충직한 김전무와 결연한 표정의 이병호 장인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다. 장내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숨을 죽였다. 단상 위에 김지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박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병원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왜 저기에 저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배신자의 도박이 파탄? 나는 순간이었다. 순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수백 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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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낡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주주들이 홍해처럼 갈라놓은 길을 따라 단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겁에 질려 파랗게 떨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차가운 분노와 배신자에 대한 서늘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순자가 단상 바로 앞 지난 20년간 비어있던 대주주 지정석에 멈춰 섰다. 그녀가 그곳에 서는 것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권력 구도는 단숨에 뒤집혔다. 박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고 김지영은 본능적으로 마이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마치 그것이 그녀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인 것처럼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몸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지영이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떨리며 울려 퍼졌다. 순자는 대답 대신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로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의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병약한 노인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철의 여인의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는 한송식품의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 오순자입니다. 이 주주총회의 그 어떤 순간에도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경악으로 술러렁였다. 모두가 그녀를 그저 박도연 대표의 늙은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지.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순자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지영은 공포에 질려 길을 비켜주었다. 순자는 아들 도연을 스쳐 지나갔다. 도연은 어머니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망연자실한 의장을 밀어내고 중앙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순자가 뒤편에 서 있던 추지영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추 실장은 노트북을 연단에 올리고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잠깐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병호 장인이 묵직한 몸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지금부터 긴급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추 실장의 냉정한 목소리와 함께 화려했던 K푸드밸리의 청사진이 사라진 스크린 위로 첫 번째 증거가 떠올랐다. 엠퍼시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회사는 김지영 씨가 대학 후배인 최민혁의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수십억 원이 오고 간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히 나타났다. 한 송의 자금 총 500억 원이 박도연 대표의 위조된 직인이 찍힌 승인서를 통해 이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주주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 호텔 레스토랑에서 김지영과 최민혁이 다정하게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명품관에서 함께 쇼핑하는 사진들이 연달아 화면을 채웠다. 김지영 씨는 최민혁과 내연 관계이며 두 사람은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왔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저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지영이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바로 그때 추 실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재생했다. 봉황 브로치에 녹음되었던 지영과 최민혁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파일 재생 최민혁, 박도연, 그 멍청이는? 문제 터지면 전부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지영 참 어머님은 어떡하지? 주총 끝나고 바로 요양병원에 보내버릴까? 치매라고 진단서도 미리 끊어놨는데. 충격적인 대화 내용의 장내는 분노로 들끓었다. 지영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지영이 이병호 장인을 밀치고 순자에게 달려들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그녀가 손톱을 세워 순자의 얼굴을 핥히려는 찰나였다. 짝순자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지영의 뺨을 후려쳤다. 대강당이 울릴 정도의 파열음과 함께 지영의 몸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나동그라지었다. 이 따기는 내년의 거짓과 탐욕에 대한 값이다. 순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영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 같았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진 채 옆에 있던 단상의 생수병을 집어들어 순자를 향해 뿌려버렸다. 촤악 차가운 물줄기가 순자의 얼굴과 화려한 한복을 적셨다. 주주들이 경악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덤덤히 닦아내며 바닥에 쓰러진 지영을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 천박한 행동이 바로 내년의 수준이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폭력보다도 지영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대강당 뒷문이 다시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다. 김지영 씨, 최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혁은 객석에서 이미 제압당한 상태였다. 지영은 경찰들에게 붙들리자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채 울고 있는 도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박도연, 당신도 공범이잖아.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보, 당신도 말해봐. 당신도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거 동의했잖아. 도연은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경찰들이 지영을 거칠게 끌고 나갔다. 그녀의 끔찍한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박도연, 이 배신자,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내 애미를 버리려고 했잖아. 이 자식아, 모든 것이 끝났다. 단상 위에는 찢어지는 듯한 아들의 울음소리와 흠뻑 젖은 채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봉황의 분노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대한민국은 한송그룹 오너 일가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한 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며느리의 횡령과 배신 그리고 아들의 방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한평생 쌓아올린 정도 경영, 전통의 명가라는 한송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진창으로 굴러 떨어졌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혹했다.
증권가에서는 매도 의견이 빗발쳤고 한송식품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순자는 20년 만에 돌아온 회장실에서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다. 김전무 상황이 어떻소? 김전무는 차마 보고서를 들어 보이지도 못하고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최악입니다. 이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주거래, 은행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긴급 대출금 회수를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만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순자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1,500억 원. 평소에 한송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지금처럼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협력업체들은 더 심각합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중소협력업체들마저 납품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어음 결제를 믿을 수 없으니 전액 현금 선결제가 아니면 원자재를 단 하나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공장 라인이 멈춘다는 소리잖소. 순자가 책상을 내리치었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생산 라인이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었던 한송의 심장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바로 그때 비서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대형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찾아왔습니다. 대형그룹. 최민혁의 뒤에서 자금을 대주며 한송을 호시탐탐 노리던 경쟁사였다. 순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들여보내.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임원이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한수자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승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본론만 말해, 네. 현재 한송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대형에서 한송식품의 경영권 인수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인수 가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시체 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의 약탈이었다. 당장 꺼져.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대처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한송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최종부도 처리될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임원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남기고 유유히 회장실을 떠났다. 그가 떠난 뒤 순자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의자에 몸을 기댔다. 며느리와 아들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을 바친 회사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불길 속에서 가족을 구해냈지만 정작 집은 전부 타서 잿더미만 남은 것과 같았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순자의 몸에 결국 무리가 왔다. 그날 밤 홀로 회장실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던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짰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쇠사슬이 심장을 꽉 조여오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전무.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결국 그녀의 몸이 의자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다.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 위로 서류들이 하얀 눈처럼 흩날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위로 무심하게 쏟아져 내렸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송이라는 거대한 별은 바로 그 순간 잿더미가 되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원도 외딴 별장. 박도연은 며칠째 술과 자책감 속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다. 최고급 와인과 위스키 병들이 널브러진 거실은 그의 망가진 내면처럼 황폐했다. TV에서는 연일 어머니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한송의 추락을 조롱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는 차마 화면을 마주볼 용기가 없어 그저 독한 술로 현실을 마비시킬 뿐이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별장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렸다. 도련님 안에 계십니까? 김전무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도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김전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소리쳤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 말은 술에 취해 있던 도연의 뇌리를 후려치는 망치와도 같았다. 순간 모든 술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 김치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슬픈 눈빛,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지 않던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도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별장을 뛰쳐나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서울의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 복도. 도연은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멍하니 붉은 수술 중 램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것은 바로 아들인 자기 자신이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순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도연은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변명도 자기 연미와 연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순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질책보다도 도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신의 나약함과 열등감, 그리고 비겁했던 변명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인정받고 싶었던 조급함 아내의 야망에 휩쓸려 진실을 외면했던 비겁함, 그리고 어머니를 배신했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제가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의 눈물이 순자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순자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다음 날 도연은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다. 그는 순자와 김전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주식, 그리고 앞으로 상속받을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이것들을 전부 팔아서 회사의 급한 빚을 막는 데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김 전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무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순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채 김 전무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김 전무, 도연이 이천 김치 공장으로 보내시오. 오늘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이천 김치 공장. 거대한 기계 소리와 맵싸한 고춧가루 냄새, 그리고 노동자들의 거친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박도연이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최고급 양복 대신 어색한 작업복을 입은 그는 공장장의 안내를 받아 배추를 절이는 절임조에 배치되었다. 첫날부터 그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저 사람이 그 회장 아들이라고 회사를 말아먹은 놈이 여긴 왜 왔대? 쯧쯧 꼴 좋다. 우리 목을 자를 뻔한 놈이 이제 지가 배추에 목이 파묻히게 생겼네. 수십 명의 공장 직원들, 특히 나이든 아주머니들의 시선은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그들은 오너 일가의 잘못으로 평생의 직장을 잃을 뻔했던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의 멸시와 수군거림 속에서 도연은 묵묵히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는 일을 시작했다.
평생 육체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그의 손은 금세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혔다. 소금물은 터진 상처를 파고들며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다. 땀과 눈물에 절은 밥은 그가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짜고 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직원들의 태도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조금씩 도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았다.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휴식 시간에도 묵묵히 다음 작업을 준비했다. 그의 서툰 몸짓에는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가 공장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다. 절인 배추를 세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배추를 나르던 도연이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등을 기계 모서리에 부딪히면서까지 아주머니를 감싸 안았다. 쿵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연의 팔에서 피가 흘러러 나왔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정작 자신은 팔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넘어진 아주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공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다. 박도연 씨 의무실 빨리 의무실로. 그를 쌀쌀맞게 대하던 바로 그 직원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부축했다. 그 순간 도연과 직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얼음벽에 따뜻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주머니들은 쉬는 시간에 그에게 다가와 찬물이라도 한 잔 건넸고 아저씨들은 무심한 척하며 일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도연을 이병호 장인이 불러 세웠다. 그는 공장 한편의 장독대에서 직접 담근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만. 도연은 말없이 막걸리 잔을 비웠다. 땀 흘린 뒤에 마시는 막걸리는 달고 시원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사부님. 그는 처음으로 이 장인을 사부님이라 불렀다. 이병호 장인은 껄껄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상자 안에는 투박하게 만든 반창고와 연고가 들어있었다. 자네 어무이가 전해주라더군. 도연은 연고 상자를 든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흙먼지 묻은 그의 작업화 위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땀과 눈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냄새였다. 그로부터 1년 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 순잔의 부엌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건 작은 한식당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더 이상 한송그룹의 회장님이 아닌 오 선생님으로 불리는 오순자가 자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한 공간이었다. 한송그룹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박도연이 내놓은 사재와 오순자의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린 강대성 회장의 지원 덕분이었다. 회사가 안정된 후 순자는 미련 없이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신보기자 능력을 검증받은 추지영 실장을 그룹 최초의 전문 경영인 CEO 자리에 앉혔다. 피가 아닌 능력으로 회사를 이끌게 한 그녀의 마지막 혁신이었다. 선생님, 오늘 예약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됐어요. 가게의 젊은 직원이 외치자 순자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나왔다. 그녀는 이제 외국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잊혀가는 전통장과 김치의 맛을 가르치는 요리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땀과 온기가 밴 이곳 주방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단골 손님인가 싶어 돌아본 순자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어렸다. 어머니? 어느새 훌쩍 성숙해진 얼굴에 박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작업복 차림의 젊은 직원 5-6명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년간의 공장 생활을 마친 도연은 현장 경험을 인정받아 지금은 그룹 산하 사회공헌팀의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을 택했다. 아니, 네가 어쩐 일이냐? 이 친구들은 누구고 저희 팀원들입니다. 오늘 근처 보육원에서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마치고 오는 길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어서요. 도연이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그늘지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깨달은 남자의 건강하고 단단한 얼굴이었다. 아이고, 어서들 와요. 마침 밥 다 됐는데 배고프지 순자는 아들의 팀원들을 친손주처럼 살갑게 맞이했다. 금세 커다란 상의 뜨거운 솥밥과 갓 담근 겉절이, 구수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예, 젊은 직원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머니 와, 진짜 꿀맛입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도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다. 천천히들 먹어.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순자는 아들의 밥그릇에 가장 맛있는 갈비찜 한 점을 올려주었다. 도연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그 반찬을 행복하게 받아 먹었다. 식사가 무르익자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명예회장님, 저희 팀장님 정말 최고입니다. 굳은 일은 저희 시키지도 않고 혼자 다 하시고 저희가 실수해도 절대 화내는 법이 없으세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거들었다. 맞아요. 저희한테 늘 땀의 가치를 말씀하세요. 책상 앞에서 배우는 건 지식이고 현장에서 땀으로 배우는 게 지혜라고요. 순자는 흐뭇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반찬만 집어 먹었다. 아들은 그녀가 가르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배우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직원들이 돌아간 뒤 도연과 순자는 가게 앞 작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요즘 지낼 만하냐? 순자가 먼저 물었다. 네, 어머니? 솔직히 몸은 힘든데 마음은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흘린 땀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배우고 있어요. 도연이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도연이 나지막이 불렀다. 고맙습니다. 뭐가 그때 저 같은 놈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순자는 말없이 아들의 투박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내 아들이니까. 넌 내 아들이잖니.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늦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운전 조심해서 가거라. 도연이 떠나고 순자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가게 간판에 따뜻한 불이 켜졌다. 순자의 부엌.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두 손을 모아 소리나지 않게 아주 조용한 박수를 쳤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박수가 아니었다. 70평생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찾은 스스로를 위한 축하의 박수였다. 시원한 가을밤 바람이 불어왔다. 어디선가 하늘에서 남편이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죠? 우리 아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나도 아주 행복해요. 하늘의 별들이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유난히 반짝였다. 순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로운 인생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또 다른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